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영화는 팀 버튼의 가위손입니다. 가위손은 팀 버튼의 네 번째 장편인데요. 1990년에 나왔습니다. 워너브라더스에서 나왔고요. 800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제작해서 북미 박스오피스 5,600만 달러, 월드 박스오피스 8,60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의 팀 버튼은 만들기만 하면 흥행 대박을 치는 흥행의 마술사였던 거죠. 흥행 성적만 봐도 피위의 데모원부터 배트맨 포에버까지 아무래도 이제 팀 버튼의 리즈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가위손은 스토리는 팀 버튼과 캐롤라인 톰슨이 맡았고 제작은 팀 버튼과 데니스 디 노비, 근데 감독은 팀 버튼이 맡았죠. 팀 버튼 영화 중에 그가 감독, 제작, 각본까지 다 맡은 영화는 가위손, 더 월드 오브 스테인보이, 프랑켄위니 이렇게 세 작품밖에 없는데 가위손이 그래서 더 각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의 팀 버튼의 작가적 색채가 많이 반영됐겠죠. 이 영화 역시 음악 감독은 데니 엘프만이 맡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퀀스는 창밖에서 눈이 내려요. 근데 마침 이번 주에도 한방눈이 팡팡 내렸죠. 따뜻한 방 안에 누워있는 유치원생 정도의 손녀딸에게 할머니가 말합니다. 눈이 오는구나. 밖은 춥단다. 그러자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묻죠. 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답하죠. 긴 얘기를 한다. 듣고 싶어요. 오늘 밤은 안 돼. 어서 자거라. 졸리지 않아요. 얘기해줘요. 좋아. 가위 얘기부터 시작해야겠구나. 가위요? 세상엔 온갖 종류의 가위가 있지. 옛날에 가위손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단다. 남자예요? 그래. 손이 가위라고요? 아니, 가위손이란다. 그 사람은 아직도 저 산 꼭대기에 살고 있지. 얘기해줘요. 아주 오랜 옛날 발명가가 한 명 있었단다. 그는 많은 일을 했어. 사람까지 만들었지. 그에게 뇌와 심장을 만들어 주었단다. 거의 모든 것을 말이야. 그런데 발명가는 너무 늙어서 자기가 만든 사람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하고 죽었단다. 그래서 그는 미완성인 채로 혼자 남게 되었지. 이름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지. 에드워드였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화자가 할머니예요. 할머니의 이름은 킴 보그스로 위노나 라이더가 주연을 맡았어요. 킴 보그스는 수십 년 전에 자신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손녀 딸에게 들려줍니다. Once upon a time, long time ago, 옛날 옛적에 하는 류의 익숙한 대사가 이때 나오죠. 관객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옛날 동화책을 펼쳐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 자체가 현실이 아니라 철저한 판타지임을 영화는 의도적으로 내비치는 거죠. 판타지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로 주로 등장하는 게 미장센입니다. 두 번째 시퀀스부터 본격적인 과거 회상이 시작되는데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만약 이때면 관광 명소가 될 만한 어느 동네의 전경이 펼쳐져요. 각각의 건물들은 각각의 단일한 페인트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핑크색으로 칠해진 집, 온통 녹색인 집, 온통 파랑색인 집이 나와요. 심지어 디자인도 대동소이합니다. 길도 반듯하게 잘 닦여져 있어요. 멀리서 보면 레고 같거든요. 그게 인위적으로 다듬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재밌는 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단일한 색상의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온통 보라색으로 차려입은 킴 보그스의 엄마 팩 보그스, 어떤 이웃 아줌마는 노란색, 어떤 아줌마는 빨강색, 어떤 아줌마는 파랑으로 차려입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의도적으로 모든 건물과 모든 사람들을 세팅해놨다는 걸 대놓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동화적입니다. 판타지적이죠. 관객들이 마음 놓고 동화와 판타지에 몰입할 수 있게끔 팀 버튼은 자신만의 레고 마을 세트를 눈이 즐거운 미장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미장센 하면 두드러지는 영화와 감독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찬욱 감독의 박쥐, 설국열차, 아가씨, 리틀 드러머걸 같은 작품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강렬한 색깔의 대비와 강박적인 미장센을 각 매 장면마다 우린 느낄 수 있죠. 박찬욱의 작품 세계는 철저히 판타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미장센이 두드러진다는 건 현실에 그 복잡하고 지저분한 색들을 감독 자신만의 의도대로 지워버리고 정갈하게 색을 골라서 쓴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판타지적이고 인위적인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는데 미장센을 활용하겠다는 적극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 그래서 미장센이 뛰어난 모든 감독들은 팀 버튼처럼 색을 사용하는 거죠. 미장센이 돋보인다는 말은 색이나 조형미가 뛰어나다는 의미이고, 이는 인위적으로 모든 색과 모든 형태를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는 감독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레고처럼 다듬어 관객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웨스 앤더슨 감독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안 감독님의 라이프 오브 파이, 타셈 싱 감독의 더 폴, 오디오스와 환상의 문 등등, 이러한 미장센이 뛰어난 모든 작품들은 환상적이고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인트로부터 미장센이 뛰어난 작품이다 그러면 어김없이 판타지적이고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동화다움, 이런 단어들을 연결시켜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버튼의 가이손도 의도된 미장센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뿜고 있는 거죠. 이건 판타지다. 이건 동화다. 이건 가상의 이야기다. 라는 걸 관객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가이손의 세계관을 한번 잠깐 말해보도록 할게요. 영화 속에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상의 세계. 마을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나름의 현실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언덕 위에 오래된 성의 세계예요. 가위손과 가위손을 만들어내는 발명가가 사는 미지와 환상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세계는 서로 교차하거나 교류하지 못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왔어요. 이 두 세계는 이어지지 못하고 별도의 시공간 속에서 존속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모든 신화와 옛날 이야기, 판타지의 세계관이 그렇죠. 신들이 사는 올림푸스, 그리스 신화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인간이 사는 세계와 엘프와 드워프와 마물들이 살아가는 세계, 혹은 현실과 지옥, 현실과 천국, 이런 사례가 전 세계 곳곳에 신화와 전래동화에 드러나 있죠. 이 두 세계를 이어줄 중간자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보통은 현실 세계의 어떤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상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자기도 몰래 토끼 따라 구멍에 쏙 빠져들었다가 이상한 나라를 발견하고 기상천외한 모험을 하죠. 가위손에서도 각각으로 존재했던 두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킴 보그스의 엄마 팩 보그스가 해냅니다. 팩 보그스는 에이번이란 화장품 회사의 외판원이에요. 동네 방방곡곡으로 화장품을 팔러 다니지만 오늘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아무도 화장품을 안 사죠. 그래서 팩 보그스의 욕망은 어떻게든 화장품을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뜻대로 먹히지 않자 저기 언덕 위에 솟아있는 고성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팩 보그스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신의 노란 차를 몰고 화장품을 팔기 위해 고성으로 올라갑니다. 팩 보그스는 고성 앞 정원을 보고 깜짝 놀라요. 주인공 에드워드가 자기의 가위손으로 다듬어 놓은 갖가지 모양의 관상수들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거대한 사슴의 뿔까지 정교하게 다듬어 놓고 거대한 손, 용의 출렁거림까지 묘사해 놨어요. 이 정원은 도저히 사람이 다듬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과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팩 보그스 아줌마는 감탄하며 문을 두드려요. 인기척이 없자 팩 아줌마는 가택이 무단 침입을 합니다. 고성의 2층에 숨어있는 가해손 에드워드를 만나죠. 에드워드는 온통 검은색 복장이에요. 옷이 폭주적 바이커들이 입을 만한 요란한 장식과 쫄쫄이를 연상케 합니다. 머리는 쭈뼛쭈뼛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하얘요. 게다가 얼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실수로 자신의 손으로 가위로인지 긁어서 상처가 난 거죠. 무엇보다 손에는 가위들이 질비하게 달려 있어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이런 모습을 본다면 기겁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씨 좋은 아줌마 팩 보거스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맙소사 어떻게 된 거죠? 전 미완성이에요. 그거 내려놔요. 가까이 오지 말아요. 그게 당신 손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잠에서 깨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죽은 걸 알 수 있죠? 혼자예요? 여기서 혼자 살아요? 얼굴이 왜 그런가요?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존 아스트리젠트가 있어요. 좋아질 거예요. 이름이 뭐죠? 에드워드. 에드워드? 나하고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에드워드는 고성을 떠나서 팩 보거스 아줌마의 집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현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판타지는 현실의 반영입니다. 모든 우화는 현실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죠. 판타지는 상징이며 개념입니다. 모든 상징은 현실을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개념은 한번 정립해 놓으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판타지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드를 한번 서울역 앞 노숙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혹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불황자나 장애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혐오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생긴 것부터 깔끔하지가 않고 왠지 냄새가 날 것 같고 나에게 해코지할지도 모르니까요. 무서워서 혹은 불결해서 혹은 엮이고 싶지 않아서 혹은 귀찮아서 상종도 안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인 요즘은 오죽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팩 보거스 아줌마는 서울역 앞 노숙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가족처럼 살게 해준 거죠. 이 보살이 따로 없습니다. 현실에서 이런 사람은 물론 없겠죠. 판타지는 모든 것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표현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사는 우리들을 자아 반성하게끔 내몰아갑니다. 모두가 영화를 보면서 머리로는 저러면 좋겠다 이렇게 훈훈하게 바라볼 줄 몰라도 정작 자신의 현실이 되면 진저리 치며 도망가겠죠. 가위손을 직접 여러분이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우리는 영화를 보는 내내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화의 화자는 왜 팩 보거스의 딸 킴 보거스일까요? 킴은 현재 할머니의 시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손녀 딸에게 이 가위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시점에서는 엄마 팩 보거스가 가위손을 친절히 집까지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화자는 딸 킴 보거스이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안내자는 엄마 팩 보거스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여성입니다. 어쩌면 1991년 개봉한 이 영화야말로 같은 해에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델마와 루이스처럼 페미니즘 영화의 원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성이 남성을 구원하는 서사예요. 이 영화에서 두드러지는 남성은 두 사람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필 보거스이고 필 보거스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상을 대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킴 보거스의 남자친구 짐인데 에드워드를 이용해 먹고 골려먹고 에드워드와 갈등 대립해서 결국 쫓겨나죠. 쫓아내는 등 온갖 미운 짓을 다 골라하는 몹쓸 놈입니다. 제대로 된 남성은 이 영화에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가위손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여성, 즉 아줌마들로 묘사가 돼요. 에드워드가 팩 보거스의 집에 왔을 때 관심을 갖고 집으로 몰려온 것도 아줌마들이었습니다. 남자들, 즉 남편들은 주로 직장에 차 몰고 일하러 나간 것으로 묘사가 돼요. 이건 전형적인 여성을 위한 여성의 영화인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이 영화의 화자는 에드워드가 아닐까요? 에드워드는 가위손입니다. 저는 이런 류의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이 지점이 의문이었어요.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는 광주 5.18 사태를 다루는데 광주에 우연히 택시를 몰고 간 택시 운전사가 사건에 휘말리면서 광주에 있는 외국인 기자를 돕는 이야기예요. 택시 운전사는 외부자가 내부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준환 감독님의 1987도, 김태리는 전혀 시위나 정치에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우연히 마주친 강동원이 열연한 이한열 열사에 의해 역사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예요. 1987 역시 사건의 외부자가 내부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시나리오 작가 혹은 감독이라고 가정해보세요. 광주 5.18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보통은 그날 현장에 있었던 광주 시민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런데 택시 운전사에서는 타 지역 사람인 택시 운전사가 주인공이 됐어요. 1987년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보통은 이한열 열사나 혹은 다른 그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을 주인공으로 삼겠죠. 그런데 1987이라는 영화에서는 전혀 그런 시위나 정치에 관심도 없던 여학생이 주인공이 됐어요. 이러한 영화들을, 이러한 주인공들을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의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위 영화들을 다 본 사람으로서 주인공을 그리 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 문제가 풀려요. 택시 운전사를 보는 관객은 1980년으로부터 무려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 영화를 보고 있어요. 관객을 몰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1987이란 영화를 보는 관객도 마찬가지여서 사건으로부터 30여 년의 격차를 갖고 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이 자연스럽게 영화에 빠져들게 하려면 철저한 외부자 혹은 방관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중심이 되는 사건에 자연스럽게 혹은 급박하게 의도치 않게 휘말리게끔 해야 하겠죠. 그래야 관객들 입장과 주인공 입장이 동일해집니다. 관객은 주인공의 감정이입하는 존재니까요. 마찬가지로 가위손에서 에드워드는 주인공이지만 주요 화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장애인, 성소수자, 거린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영화에서 다룰 때 물론 그들을 주인공에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화자로 활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영화는 너무나도 쉽게 선동적이 되거나 외치게 됩니다. 장애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불편하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소수자와 모든 약자가 주인공이 되면 그들의 억한 심정과 분노, 한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될 경우 의도치 않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거부감과 괴리감을 느낍니다. 다큐멘터리가 영화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공감과 동정, 연민을 느끼기 이전에 관객들은 그들을 대상화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너무 다른 입장이고 너무 다른 현실이에요. 이미 그들은. 현실보다 감정이 앞서요. 선뜻 몰입이 안 돼요. 그렇다면 노련한 이야기꾼이라면 관객들에게 감정이입할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잘못 말했다가 감정보다 현실이 앞서겠죠? 그래서 감정이입할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그럼 이야기에 급하고 갑작스럽게 빠져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빠져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에 일반인이나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 혹은 스크루지처럼 반대자였던 사람을 화자로 내세우는 게 딱 좋습니다. 가이손의 킴 보거스는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10대 소녀죠. 킴 보거스는 엄마와 달리 처음부터 가이손에게 낯선, 아니 적대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행 갔다가 집에 왔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그것도 손에 가위를 무섭게 치렁치렁 달고 있는 남자가 자기 침대에 누워있어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가위손을 들고 자기 물침대에 구멍을 내서 사방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인들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어떤 전형적인 공식 같은 것이 읽혀집니다. 화자는 처음에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나 견해를 가질 것,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 대상을 긍정적으로 새롭게 인식할 것, 막바지에는 그 대상에게 온전히 헌신하거나 몰입하여 대상을 위해 싸울 것, 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소재로 하는 외부 화자를 내세운 영화는 이러한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방식이 노련한 이야기꾼의 방식이겠죠. 자, 그래서 가이손이라는 주인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캐릭터가 영화사에 길이 남는 탁월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일단 한 번 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조니 뎁이 형상화한 에드워드란 캐릭터는 소수자의 성공적인 이미지화입니다.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이 만약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를 어떤 캐릭터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 같나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창의적인 방법이고 가장 무난하고 가장 영향력 없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이손의 이미지를 생각해냈다는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손 에드워드란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전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양손이 가이라면 어떨까? 이 질문에서 모든 스토리가 뻗어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가이손이 팩 아줌마를 따라 마을로 내려와서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장애인이나 사회 부적응자가 세상에서 겪는 온갖 사건 사고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은유입니다. 에드워드는 손이 가위이기 때문에 온갖 난처하고 황당한 일을 겪는데 옷 한 벌 입는 것도 가위손으로는 너무 버거워서 버둥거리고 음료나 음식 하나도 손으로 제대로 못 집어서 힘들어하고 물침대를 실수로 건드려 물이 터지고 손을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내 얼굴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는 관객은 조마조마하다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연민과 동정을 느끼다가 어느샌가 몰입하고 이입하게 되는 거죠. 장애인의 신체적 어려움을 이보다 잘 표현한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영화적 서사란, 영화적 표현이란, 영화적 캐릭터란 이런 것입니다. 영화만이 해낼 수 있는 어떤 위대한 경지를 가위손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창의적인 영화가 안 나오는 걸까요? 판타지 영화는 현실보다 더 적나라하게 진실을 반영합니다. 가이손 에드워드는 민폐만 끼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엄마가 요리 준비하는데 양배추를 가위손으로 썰어서 도와줘요. 무엇보다 이웃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사건은 그 잔디밭에 있는 나무들을 순식간에 예술작품으로 깎아내가지고 놀라운 그런 장인적 기술.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은 처음부터 마을 주민들을 가위선의 적대자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대부분의 영화들이 가위손 같은 괴상한 인물이 마을에 등장하면 대놓고 마을 주민들이 횃불 들고 마녀사냥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는 엄마 팩의 따뜻한 환대, 집에 초청되어 온 가족들이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마을 주민들이 그의 기이한 모습에 반감을 가지지 않고 그가 잔디 깎는 기술과 머리 깎는 기술에 매료돼가지고 좋은 이웃으로 더불어 어울린다는 이런 비현실적인 설정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게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이 영화가 그래서 판타지 영화일 수밖에 없는 거죠. 판타지로라도 사회 부적응자와 소수자와 약자가 이렇게 잠시라도 영화 속에서라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는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잘 적응합니다. 물론 팩을 비롯한 가족들의 환대와 보살핌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기술, 본인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자립을 한 거죠. 가위손에게 가위는 탁월한 기술력의 상징입니다. 에드워드는 나무 손질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가 거대한 공룡이나 춤추는 발레리나 가족끼리 손잡은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에드워드가 조각한 나무들을 보면 마을이 마치 미술관이 된 느낌마저 들어요. 에드워드 덕분에 마을은 한층 풍요로워졌고 여유로워졌고 예술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속도와 디테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기술인 거죠. 에드워드는 나무뿐 아니라 강아지 털도 예술적으로 깎아내고 심지어 사람 머리까지 깎아내요. 관객들은 저러다가 저 가위로 사람 얼굴이라도 상처내면 어떡하라 조마조마합니다. 저도 그랬는데 놀랍게도 영화 끝까지 에드워드는 자신의 가위 기술로 강아지는 물론이고 사람도 전혀 상처 하나 없이 말끔하게 완벽하게 조형해냅니다. 말 그대로 천의 무봉, 신의 기술이라 할 정도입니다. 이 지점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죠.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사회 악으로 보일지라도 위협적으로 보이거나 멍청해 보일지라도 어떤 사람이든 잘하는 거 하나쯤은 있다. 사회에 어떤 쓸모나 어떤 도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고 본인이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세상의 모든 과외손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꿈을 주는 메시지임은 분명합니다. 가위손 외에도 주변 캐릭터들이 있는데 몇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위손을 만든 발명가는 언덕 위에 있는 고성에서 홀로 살았어요. 각종 기계들이 공장처럼 돌아가며 동일한 동작을 반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보는 낙으로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소 써는 가위손 기계가 있었는데 걔가 심장을 가지면 어떨까 상상을 했고 그 기계를 개조해서 사람 에드워드로 만들어냈던 것이죠. 물론 이 스토리만 보면 현실에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동화 같은 스토리예요. 기계에 사람 심장을 준다? 이런 설정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발명가 아저씨는 가위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로 에드워드에게 사람 손을 달아주기 직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맙니다. 이런 극적인 부분 때문에 에드워드가 더 측은하게 느껴지는 거죠. 에드워드가 마을에 내려와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엄마 팩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는데 아들 케빈 보그스는 가위손을 의식하며 저러다 잘못해서 목을 그으면 어쩌죠?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빠 빌은 빤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묘사 장면에서도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소수자를 대하는 적절한 방법은 아무렇지도 않게, 특별하지 않게,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대하는 겁니다. 마을 주민 중 한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는 첫 등장씬에서 집에 들린 수리공 아저씨를 몸에 딱 붙는 그 레깅스 아시죠? 레깅스를 입고 수리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면서 꼬셔요, 이 아줌마가. 이 팩 아줌마가 에드워드 축하 파티를 마을 주민 대상으로 마당에서 열었는데 이때도 이 아줌마는 자기가 만든 샐러드를 에드워드 입에 먼저 떠먹여주면서 자기 집에 꼭 놀러 오라고 에드워드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게다가 이 아줌마는 자기 개털을 자르러 와서 에드워드에게 여자들 머리 잘라본 적 있어? 내 머리 좀 잘라줄래? 하면서 머리를 맡겨요, 에드워드한테. 의자에 앉아서 혼자 느끼면서 신음을 하죠. 혼자 이상야릇한 상상을 한 거죠. 급기야 이 아줌마는 자기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에드워드랑 단둘이 가서 에드워드를 데려가서 자기 옷을 풀어헤치고 에드워드를 유혹하는데 에드워드가 도망가고 맙니다. 이 아줌마는 자기 욕망대로 안 되니까 에드워드를 증오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요. 에드워드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한 행동을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 혼자 확심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을 자신의 욕망대로 이용하려다 안 되니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그 모습에서 인간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 얼마나 더 추악해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아줌마가 에드워드를 사랑하는 방법은 분명 잘못됐죠. 팩 아줌마의 그 사랑과 비교가 돼요. 어쩌면 이 아줌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고 에드워드를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우호적이라 별 사건 없이 좋은 감정만 쌓아가겠지만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욕망에 어긋나거나 기대에 어긋나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터진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사랑이었는지 혹은 수단으로 그들을 이용한 것이었는지 진실이 드러나겠죠? 짐은 킴 보그스의 연인인데 우연히 에드워드가 어떤 자물쇠도 가해손으로 딸 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아버지 차를 훔치는데 에드워드를 이용해 먹으려다가 경보벨이 울리자 도망갑니다. 에드워드에게로 킴의 마음이 움직이자 질투를 느끼고 급기야 에드워드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사라지라고 상처를 줘요. 그런데 에드워드는 짐 때문에 마을을 떠나 고성으로 달아나고 짐은 여기까지 따라가서 몽둥이로 에드워드를 패고 킴까지 때리려고 하자 에드워드는 우발적으로 짐을 가해손으로 찌르고 짐은 떨어져 죽고 맙니다. 짐은 전형적인 빌런이죠. 악당이죠. 이러한 사람도 현실에서 꼭 있죠. 모든 동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비극이나 슬픈 사연으로 끝나는 이유가 이러한 악당들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은 이런 악당이 아닐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짐이 아닐까? 이런 거죠. 그리고 다른 캐릭터. 아줌마들 중에서 다른 아줌마들과 유독 못 어울리는 아줌마 한 명이 나와요. 늘 어두침침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어두운 표정으로 다니는 아줌마인데요. 에드워드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에도 이 아줌마만 홀로 에드워드를 악마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 심취한 신앙심이 깊은 곳으로 보이는 아줌마죠. 이 아줌마는 끝까지 에드워드를 의심하고 악마라고 저주합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대상화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게 더 나쁘죠. 종교에 미쳐있는 것만큼 위험한 상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근본적으로 비이성적인 영역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 상식적으로 말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들이 믿는 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어떤 대상과 그 신의 가르침이라고 여기는 어떤 메시지뿐이에요. 그들에겐 그것만이 절대적이기에 죽음도 불사할 정도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정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종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신념에 광신적으로 빠져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킴은 어떻게 에드워드와 사랑에 빠지게 됐을까요? 우선 가해손 에드워드는 팩 아줌마를 따라온 첫날에 선반에 올려져 있는 킴의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이 사랑은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에드워드가 정원 조경과 애견 털만지기, 사람 머리 손질로 실력을 인정받아 TV 토크쇼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때 여러 질문을 받던 중에 어떤 분이 질문하죠. 여자친구 있어요? 이 질문에 에드워드는 긴장하고 때마침 TV를 시청하던 킴도 긴장합니다. 사회자는 재차 에드워드에게 질문해요. 어때요? 특별하게 생각나는 아가씨가 있나요? 이때 에드워드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거든요. 그윽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봐요. 근데 에드워드는 킴 보고스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별 생각 없이 TV를 보던 킴도 그 카메라 너머에 에드워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통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봤던 겁니다. 에드워드가 망설이면서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에 실수로 가해손으로 그 마이크를 만져가지고 감전되고 TV쇼가 잠시 끊어져요. 이런 장면. 에드워드가 가해손으로 어떤 문도 손쉽게 열 수 있는 걸 보고 킴의 남자친구 짐은 에드워드를 자기 아버지 차 훔치는데 이용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 한밤중에 에드워드가 아버지 집 문을 열게 한 거죠. 때마침 방범 시스템이 작동했고 에드워드만 집에 갇혔고 나머지 사람들 킴과 짐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우여곡절 끝에 풀려난 에드워드는 킴과 집에서 마주해요. 킴이 에드워드에게 묻죠. 다치지 않았니? 에드워드는 고개를 젓습니다. 무서웠지. 돌아가려고 했지만 짐이 막무가내였어. 우리 얘기를 안 해줘서 고마워. 하니까 천만에. 그 집이 누구 집인지 경찰이 말했을 때 화났을 거야. 근데 가해손이 말하죠. 짐의 집인 줄 알고 있었어.
알았다고? 그래. 그럼 왜 그랬어? 네가 부탁했으니까. 이때 킴이 감동을 합니다. 킴이 부탁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집을 갔던 거죠. 한밤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엄마가 준비하던 킴은 밖에 눈이 내리는 걸 발견해요. 참고로 원래 이 동네는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 설정인 거죠. 킴은 놀라서 정원 밖으로 나갔는데 에드워드가 얼음을 가위손으로 깎으면서 얼음이 휘날리며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킴은 순간에 분위기에 심취해가지고 내리는 눈을 맞으며 춤을 춰요. 이 와중에 에드워드는 얼음 조각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킴이 에드워드의 사다리 바로 밑에 접근했을 때 때마침 짐이 헤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에드워드는 가위손으로 킴의 손바닥을 긁고 말아요. 실수였죠. 킴은 괜찮다고 하지만 짐은 화가 나서 에드워드한테 말합니다. 물러서 또 한 번 건드리면 죽여버리겠어. 의사를 불러요. 킴을 찔렀어요. 저리 꺼져. 건드리는 것마다 망쳐놓잖아. 왜 여기서 얼쩡거리는 거지? 짐은 에드워드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말합니다. 여기서 꺼지라고 이 괴물아. 에드워드는 울먹이며 물러서다가 집 밖으로 걸어 나가요. 에드워드는 마음이 북받쳐서 자기가 깎았던 모든 나무들을 보이는 대로 베어 넘깁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방황하던 에드워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킴을 만나요. 다른 가족들은 에드워드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죠. 근데 킴이 에드워드한테 안아달라고 말을 해요. 에드워드는 가해손을 움직여 킴을 안으려 했지만 킴이 다칠까봐 못한다고 말합니다. 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에게 다가가 안깁니다. 때마침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던 남동생 케빈이 있었는데 짐과 친구가 술에 취해서 몰던 자동차에 치일 위기에 처해요. 이때 에드워드가 몸을 날려서 케빈을 구해내죠. 에드워드는 케빈의 몸 위로 겹쳐져서 괜찮냐고 손을 대며 물어보는데 케빈을 만질수록 케빈의 얼굴은 가위에 베어서 상처가 납니다. 때마침 모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 광경을 보게 되고 에드워드는 오해를 받죠. 에드워드는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짐은 달려들어 에드워드를 때리려고 합니다. 이때 에드워드가 가위손으로 짐을 베고 말아요. 설상가상이죠. 경찰차가 등장하자 킴이 에드워드한테 도망가 라고 말합니다. 경찰 아저씨는 에드워드를 쫓다가 고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에드워드를 놔줘요. 총을 하늘로 그냥 쏘고 쫓아온 마을 주민들한테 모두 끝났다고 말해줍니다. 착한 경찰 아저씨죠. 고성까지 에드워드를 따라간 짐이 총을 쏴서 에드워드를 죽이려고 합니다. 에드워드가 총을 쏘려 하자 킴은 필사적으로 짐을 막습니다. 짐은 몽둥이를 들고 에드워드를 패기 시작합니다. 짐이 아니라 짐이 몽둥이를 들고 에드워드를 패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는 등과 허리를 수차례 가격당하죠. 킴은 짐을 옆에서 때려서 제지하면서 그만두지 않으면 널 죽일 거라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몽둥이를 들고 그녀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말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에드워드가 짐을 가위손으로 찔러 창밖으로 밀어버립니다. 짐이 창밖으로 떨어져 죽고 말죠. 마침 마을 주민들이 떼거리로 짐이 죽은 현장에 와서 짐을 봐요. 이제 큰일 나게 생겼죠. 이때 이제 킴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에드워드가 이제 굿바이 하니까 킴이 에드워드에게 키스하고 사랑해라고 말하고 내려와요. 근데 킴이 주민들에게 말하죠. 그는 죽었어요. 지붕이 무너졌어요. 서로 죽인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킴이 거짓말을 한 거죠.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장면인데 할머니 킴은 의자에 앉아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단다. 그 밤 이후로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죠. 그래도 가볼 순 있잖아요. 아니 얘야 난 이제 늙었단다. 그가 내 젊은 날을 기억하는 게 나아. 아직 그가 거기에서 살까요? 난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럴 거라 믿는단다. 그가 마을로 오기 전엔 눈이 온 적이 없었단다.
그런데 지금은 눈이 오거든. 그가 없었다면 눈이 올 리가 없지. 너도 언젠가는 눈 속에서 춤추는 기쁨을 알게 될 거다. 마지막 장면에서 가에선 에드워드는 얼음을 깎아 온 마을에 눈이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눈이 내릴 때마다 가에선 에드워드가 얼음을 깎아서 눈이 내리게 됐다고 상상하게 될 거예요. 그 눈은 그 킴에 대한 에드워드의 사랑의 상징이자 표현인 거죠. 물론 우리 모두는 과학적으로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대충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만 설명한다면 세상은 몸이 건조하고 차갑고 딱딱한 물질로만 이루어진 그 무엇이 되겠죠?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예술적, 문학적, 음악적 상상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과학적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역설적으로 신화적 상상력을 복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대의 조상들은 번개가 치면 제우스가 노했다. 파도가 치면 포세이돈이 화났다. 이렇게 생각했죠. 비록 사실과 다를지라도 이러한 신화적 상상력에서 창의력이 솟아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눈이 내릴 때마다 에드워드와 킴을 상상할 것 같아요. 가슴이 벅차오르죠. 어쩌면 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애틋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 짧은 시간 만났던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겠죠.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토록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는가 봅니다. 네, 지금까지 시네브로의 이지였습니다. 오늘 밤에도 눈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